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출판 기념회를 통해 사실상 3선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시장은 자서전 아이 매거진을 출간하고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인천 연수구 선악체육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서전에는 민선 6기와 8기 추진한 시정 주요 정책과 성과, 인천의 미래 비전에 대한 구상이 담겼습니다. 이에 앞서 오는 3월 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의 출판 기념회가 열립니다. 박 의원 역시 출판 기념회를 통해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지난 10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첫 번째 저서인 검은 쌀학눈 출판 기념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저서는 인천 G3 코리아로 대한민국을 G3 강국으로 이끌 인천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인천지방법원의 직영정비사업소 폐쇄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법원이 내린 가처분 기각 결정은 자본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용인한 편향적인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서비스센터 운영 종료 여부를 노사 간 합의로 결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노조 측은 미리 정해진 결과는 없다며 단체 협약 문구가 정비소 폐쇄 보류와 충분한 논의 절차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조는 정비사업소 전면 폐쇄가 차량 안전성과 소비자 권리를 저하시킬 우려가 크고 현재 한국GM의 재무 구조상 폐쇄 필요성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는 인물들이 속속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는 올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구청장 선거가 함께 있어 관심이 더 커진 상황인데요. 최근 김광 전 청와대 행정관이 사직 후 계양구청장 예비후보 준비에 나섰습니다. 오늘 미니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고민을 분명히 많이 했고 저희 주변하고도 많이 상의를 해봤을 때, 그리고 선거를 제가 20년 넘게 또 실무자로서 치러본 사람으로서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계양에 어떤 구청장이 되는 게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한지를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고, 제 중앙정부의 경험하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국회의원의 보좌관, 그 인천시의 비서실장,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을 거치면서 20년 넘게 거치면서 했던 제 경험들이 분명히 계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번에 출마를 고민을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재정 자립도라고 해서 계양구가 갖고 있는, 계양구가 직접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비율이 좀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비와 시비를 매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구조입니다. 저희 예산 구조가. 계양구가 1년 예산이 약 7,700억 정도가 됩니다. 7,700억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나라와 국가와 인천시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그럼 잘 매칭을 하려면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시비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이런 인맥과 경험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너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관심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100만 평의 계양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는데, 지금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야 대기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조속히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 대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철도망 연결이 조속하게 해결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저도 여기서 자라온 사람으로서 원도심과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이 괴리감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혜택이 원도심에 분명히 들어가고, 그리고 이 원도심도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해서 함께 균형 성장을 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통합 돌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 전공이 또 정보통신공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을 활용을 하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은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이 혜택은 국민들한테 그대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계양구에서 누구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행정의 혁신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네. 미래에 네. 어떤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계양구가 그러니까 더 이상 인천의 변방의 도시가 아닌, 인천의 변두리가 아닌 인천의 중심이고 이 대한민국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충분히 여건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냐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는 계양산, 인천에서 만이산 다음으로 가장 높은 계양산이 있고요. 계양산 근처에 탄약고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2중, 3중 규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들은 저희만의 힘으로 풀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지면 계양구가 분명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특수교사 사망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재심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는 도성훈 교육감이 재심사 결단을 내릴 때까지 무기한 천막 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특수교사 사망 이후 500여일이 지나는 동안 교육청은 단 한 번도 진실 앞에서 당당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를 핑계로 가해자를 두둔했고 징계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청의 수장으로 가해자 비호를 중단하고 교육부에 즉각 재심사를 청구하라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교육청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천 특수교사 사망 책임자로 징계가 요구된 직원 5명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5명 중 1명은 중징계를, 나머지 4명은 경징계 이하 결정됐습니다. 한편 인천 학산초등학교 특수교사였던 30대 A 교사는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을 맡아 고된 업무에 시달리다 지난 2024년 10월 24일 숨졌습니다. 인천시와 영국의 위컴앱이가 국제학교 설립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4일 위컴앱이 영국 본교를 방문했는데요. 앞서 지난해 3월 위컴 에비스쿨은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유 시장은 인천시의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과 명문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컴앱이 영국 본교를 방문했는데요. 업무 협약에는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위컴앱이 캠퍼스 설립 관련 국내 법규 준수 의무와 학교 설립을 위한 인천경제청과 위컴앱의 역할이 담겼습니다. GTX C 노선의 양주역 정차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양주시는 GTX 양주역 정차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역사 증축 여부에 따른 사업 대안과 구체적인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경제성은 대안별로 2.9에서 3.98 수준으로 두 대안 모두 타당성 기준치인 2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특히 역사를 증축하지 않고 플랫폼 확장만 하는 대안의 경우 경제성은 3.98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역사 증축 및 추가 시설 확보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시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는 실질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병행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광교 경기융합타운에서 민생경제 현장 투어 달달버스 출정식을 열고 2차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달달버스는 집중과 속도, 체감이 핵심이라며 주거와 반도체, 생활 SOC, 노동, 기후, 돌봄 등 6대 분야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어는 25일 남양주에서 주거복지를 주제로 시작해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와 재개발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 27일에는 용인에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합니다. 경기도는 현장 건의사항을 제도 개선과 예산 연계로 이어가며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강풍에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건물 세입자와 건물주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세입자인 이발소 업주 A씨와 건물주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0일 오후 2시 20분쯤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가로 12m, 세로 2m 정도 크기의 간판이 떨어지면서 행인 20대 남성 C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간판 폭이 12m로 매우 크고 상당히 오래됐다는 진술 등을 바탕으로 관련자의 과실에 대해 수사했고 수사 결과 10m가 넘는 간판은 시청에 신고한 뒤 설치해야 하는데 세입자 A씨는 신고 없이 해당 간판을 무단 설치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또 건물주 B씨는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외벽이 무너지며 간판이 함께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후 외벽 등 건물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해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끼풀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 측의 신문 압수 논란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는 청소년 독립 언론입니다. 기사를 쓰고 신문 발행까지 전 과정을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하고 있는데요. 은평 지역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모여서 시작됐는데 현재는 서울 전역에서 33명의 청소년 기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 매체로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발행인과 편집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토끼풀 등 청소년 독립 언론은 미성년자의 발행인 자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법제는 우리의 활동을 제도권 밖에 두고 있습니다.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이 조항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연령에 따라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성년이 되는 날 갑자기 부여되는 권리입니까? 청소년 기자들은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발행인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명백한 법의 사각지대라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식 언론이라면 받았을 50%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연간 수백만 원의 소중한 시민 후원금을 취재 활동이 아닌 우편료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보호도 못 받습니다. 등록된 언론들은 보도와 관련한 분쟁이 생기면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안전망을 통해 법원까지 가기 전 1차적인 중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 청소년 언론은 그 문턱도 넘지 못합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형사고발이나 손해배상 소송의 압박을 견뎌야 합니다.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은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펼치지 못합니다. 청소년 기자들은 우리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대안을 고민하는 활동이 미성숙한 이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치부되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기 이전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나누어 가질 준비가 된 시민이라며 이번 법소원을 통해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주체임을 확인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442, 445번지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은평구 불광동과 구로구 개봉동, 서대문구 옥천동 등 6곳을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의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주택 정비 방식으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평균 18년 이상 걸리던 정비 사업 기간을 약 12년으로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불광동 442, 445번지 일대는 노후도가 70%에 달하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저층 주거지로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2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수립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갭투자 등 투기 방지 대책으로 신규 재개발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서울 양천구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2026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양천구는 올해 지원 인원을 지난해보다 10명 늘린 130명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30%는 지역 특화 청년으로 우선 선발해 구민 참여 기회를 넓힐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이나 창업,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자립준비 청년과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등도 포함됩니다. 프로그램은 5주 단기, 15주 중기, 25주 장기 과정으로 운영되며 밀착 상담과 사례 관리,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5주마다 50만 원의 참여 수당이 지급되며 이수와 취업 성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함해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준공 30년이 지나 노후된 서울 양천구 신월 2동 당곡 경로당이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상 3층 연면적 138제곱미터 규모로 리모델링된 당곡 경로당은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구조를 모두 재정비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한 외관 디자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층은 주방과 프로그램심을 갖춘 어울림방이 들어섰고 2층은 할머니방, 3층은 할아버지방으로 구성됐으며 승강기가 설치돼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천구는 지난 2022년부터 노후 경로당 12곳을 대상으로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5곳이 새 단장을 마치고 재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부산 화재 사고 이후 안전사고 예방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근 시간부터 퇴근 이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초등 틈새 돌봄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역 아동센터와 우리 동네 키움센터 52개소에서 야간 연장 돌봄을 새롭게 도입해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돌봄 시간을 최대 밤 12시까지 확대했습니다. 센터별 운영 시간은 밤 10시 또는 밤 12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등교 전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기존 25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총 282개소까지 확충해 맞벌이 가정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돌봄 이용 신청은 우리 동네 키움 포털 누리집이나 가까운 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